이번 탄핵 정국과 대선을 거치며 언론이 주목한 한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20대 남성의 보수화, 그리고 극우화 현상입니다. 지난 21대 대선 출구조사, 보수 진영 후보에게 쏠린 20대 남성 지지율은 이들이 보수화되었다는데 강력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지난 5월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와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보고서, 20대 남성 3명 중 1명이 극우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청년 남성 극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습니다. 미디어에서 이야기되는 소위 2대남, 이들은 정말 극우화된 걸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요? 20대 남성의 보수화 혹은 극우화에 대한 언론의 보도 근거로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에 대한 20대 남성의 높은 지지율이 꼽혔습니다. 지난 21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 20대 남성의 36.9%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37.2%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율만으로 청년 남성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 혹은 극우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들은 극우 내지는 우파적인 유권자들인가,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 대략 절반 정도는 예를 들면은 연금 문제에 대한 나의 불안을 그래도 이야기해주는 유일한 후보이기 때문에 라든지. 평론가 김민화 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의 민주주의는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할 때 그 정치인의 이념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그 정치인에 반대하는 세력이 싫어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지지한다는 이유가 아니라 본인이 반대하는 세력의 반대편에 있는 그런 세력을 지지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죠. 학생들의 생각도 비슷했습니다. 지지율만으로 20대 남성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짓긴 어렵다는 겁니다. 극우화되었다고 하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지정책을 아예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화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 극우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준석 의원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20대 남성의 시원한 곳을 긁어주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정치권에서 해주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반면에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진영은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보수 정당에서는 목소리만이라도 그렇게 내주고 있는데 당연히 그 정당을 지지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화되었다라고 우리가 읽고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남은 정말 보수화된 걸까요? 보수 진영에 대한 가시적 지지만을 보면서 그들이 보수화되었다고 언론들이 오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전에 제가 이제 정치외교학과에서 공부를 하면서 봤던 2022년도에 한정훈 씨가 발표한 한국 청년층의 보수화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가치관 자체가 더 보수적으로 변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 이 진보적인 남성들은 보수 진영에 대한 상당한 지지를 표하고 있는 걸까? 제가 생각하건대 이대남 보수 진영 지지의 시발점이자 핵심은 진보 담론에 대한 비토입니다. 20대 남성의 정치적 성향은 오히려 스윙보터에 가깝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20대, 30대 유권자층의 지난 2010년대 이후에 12년 동안의 추이를 봤을 때 지속적으로 그 정당을 지지하는 이런 경향이 강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각 정치 세력들이 보이는 행동 태도에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투표 성향과 다음 선거에서 투표 성향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당장은 이제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지만 충분히 제 정치적 성향 아니면 이제 제 가치관에 좀 더 부합하는 후보가 만약에 민주당에 나온다면 민주당 후보를 찍을 의향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20대, 30대가 이제 스윙보터로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지난 탄핵 정국, 극우라는 키워드가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건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극우는 폭력적인 집단으로 단편적으로 규정됐습니다. 학자들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활용한 극우의 개념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극우에 대한 명확한 개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극단주의를 연구한 정치학자 카스무데. 그는 극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립니다. 극우란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우파 중에서도 현재 체제를 전복하거나 변화시키려는 집단이라는 것. 이와 더불어 학자들은 극우를 사회에서 존중되어야 할 규범과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어떤 속성을 과격하게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 극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한편으로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파적인 생각이 또는 보수적인 생각이 강하다 그러면 극우인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이념과 정치 성향의 차이를 넘어서 공통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그런 규범과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극우의 의미가 실제 개념과는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극우라는 단어를 남발했을 때의 위험성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포퓰리즘이 심하다. 그러면 포퓰리즘이 너무 심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극우다. 이거는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극우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는 뜻이 되는 건데 극우라는 용어를 남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극우로서 또 낙인이 찍힐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특정 집단의 낙인을 찍는 순간 그 집단은 문제 집단으로 고립돼 사회적 갈등은 더욱 깊어집니다. 극우의 특성을 설명할 때 흔히 거론되는 건 폭력성입니다. 하지만 폭력성만으로는 극우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명백한 이 사람은 극우적인 사고, 태도를 갖고 있는데 근데 나는 과격한 행동을 한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폭력을 쓴 적도 없는데 왜 나한테 극우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잖게 있거든요. 행동의 과격성이나 폭력성이 극우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좀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뉴라이트라는 세력이 있는데 그 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폭력을 이루거나 뭐 이렇게 의회를 습격한다거나 법원을 습격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극우가 아니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극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지난 5월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와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 수면 위로 떠오른 극우. 이 보고서는 20대 남성 극우화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연구는 극우의 속성을 총 7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항에 동의한 이들을 극우로 분류했습니다. 조사 결과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21%, 이 중 20대 남성은 33%로 70세 이상 남성과 같은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반면 20대 여성은 22%에 그쳤습니다. 결국 20대 남성 3명 중 1명이 극우라는 연구 결과가 더욱 강조돼 보도됐습니다. 이 연구를 이끈 연세대 최영준 교수, 언론 보도에 복잡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입니다. 복잡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팩트로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대책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만 자꾸 어떤 특정한 계층을 스케이프고팅이라고 하죠. 희생양 삼고 거기만 문제 집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그 비판에 대해서도 저는 더 동의를 합니다. 학자들은 극우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이 조사를 흥미롭게 읽어봤고 제 글에서도 좀 인용을 했었는데요. 한국형 극우의 개념 정의를 하려고 했다. 토론과 논의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능력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에디트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관되게 우리가 이런 기준들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스스로가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정확성이 떨어지는 기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극우를 판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좀 더 학술적으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수성을 측정하는 지표, 또 능력주의를 측정하는 지표, 포퓰리즘 반엘리트주의를 측정하는 지표를 가지고 이에 대한 어떤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면 그것이 극우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언론의 보도 방식도 비판했습니다. 극우라는 개념을 단순히 특정 세대와 성별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극우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각각의 극우성이 심각하게 더 많이 나타나는 인구 집단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 성별, 연령대가 문제야 라고 우리가 접근하기보다는 다양한 극우의 양상들이 각각의 인구 집단 내에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청소년과 청년 남성들에게서 극우라는 문제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관문이 바로 안티페미니즘이에요. 그런데 다른 인구 집단의 경우에, 예를 들면 노년층의 경우에는 반공적인 그런 세계관과 편견, 이게 다른 종류의 극우들과 접속되는 또 중요한 문이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과거에 2018년에 예멘 난민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난민과 이슬람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집단으로 나타났던 게 20대 여성들 많이 나타났던 것이고요. 극우와 극우적 성향을 구분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알게 모르게 극우적 성향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반공주의, 반페미니즘, 난민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까지 이 모두가 극우적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극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문제를 온전히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언론과 정치권은 모든 세대와 성별의 극우적 성향을 외면한 채 오직 20대 남성만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왜 언론과 정치권에선 청년 극우에 주목했을까요? 지금 나타난 이런 극단주의나 내지는 세대 성별에 따른 소위 말하는 갈라치기,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면요, 단순성이에요. 그래서 이대남은 이렇다, 20대는 이렇다, MZ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현실을 단순화시키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 단순화시키는 담론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이냐, 이에 대한 저의 진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권력과 돈과 주목, 이와 같은 자원을 획득하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0대 남성 또 20대 여성을 비난을 했을 때 얻는 표가 많을 것인지 잃는 표가 많을 것인지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수 언론이라고 말하는 신문 언론들 대상으로 제가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젠더 갈등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그 전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총 기사 수가 3개 언론을 모두 합해서 52개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보궐선거가 있었던 그 해에는 같은 언론사를 상대로 기사 횟수가 38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7배가 기사 수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혹은 어떤 사회문화적인 맥락이 있어서 그런 기사를 부각을 시켰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언론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속 20대 남성과 여성의 발언을 마치 현실의 20대 청년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중계 방식입니다. 어떤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얘기들을 언론이 보도를 하고 거기에도 댓글 논쟁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또 이제 TV에 나오는 이제 그런 어떤 인사들이 여기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라고 인용을 하면서 재생산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2021년도, 22년도의 정치적인 공간에서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배경에는 선거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많은 그 득표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연세대 학생들은 이대남, 이대녀와 같은 키워드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녀는 체감해본 적이 없고 이대남 같은 경우는 너무 어떤 편향된 어떤 분들만을 대변한다고 느낀 적도 있고. 굳이 왜 그렇게 그냥 단순히 20대 남녀라고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속에 약간 혐오 표현 같은 좀 들었을 때 좀 마냥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되게 싸잡아서 어떤 특정 성별을 말할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어딜 가도 이상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20대 여성과 남성 두 집단 내에서도 이상한 주장을 하고 그냥 갈등을 위한 갈등 조장을 하고 그걸 재밌어하고 문제되는 발언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압도적 다수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솔직히 이대남, 이대녀라는 그런 표현들이 저 개인 혹은 이제 제 주위 친구들을 봤을 때도 그들을 대변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일정한 범주화 아니면 어느 정도의 단순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저도 이해합니다. 문제는 그 키워드 안에 과도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부여하고 더 씌운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대와 성별 갈등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극우 현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학자들은 극우에 대한 성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의 극우가 20%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접근의 문제는 뭐냐면요. 그 20%는 정말 문제적인 극우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80%는 이들을 비난하고 공격할 수 있는 무죄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극우적인 사고를 알게 모르게 갖고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극우적인 편견과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극우의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3명 중에 1명이 극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부분을 우리 모두가 뼈아프게 바라봐야 되고, 정치인들은 내가 정치를 잘못했구나, 모두가 반성하는 계기가 돼야지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20대 남성을 비판하고 오히려 기성세대들이 비판하고 이런 것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언론의 책임도 강조했습니다. 언론의 주요 기능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아젠다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의제 설정이죠. 젠더 갈등 같은 경우에 과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젠더 갈등의 주요 대상이라고 생각되는 20대 남녀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문제의식, 과연 그들에게 발언권이 부여가 됐는가? 학자들의 거의 또 절대 다수가 인대남이란 말을 언제 처음 들어보셨어요? 라고 했을 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어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언론이 말하는 아젠다 세팅, 언론의 책임이 얼마나 우리가 막중하게 짐작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뉴스 기사와 인터넷 속 정보를 끊임없이 소비하는 우리 독자들의 성숙도도 중요합니다. 또 나의 익명성을 또 무기를 심지어 나조차도 어떤 식의 책임지지 못할 댓글은 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들을 우리 모두 좀 한 번쯤은 질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숙한 독자가 당연히 성숙한 언론을 만드는 것이고, 성숙한 시민이 그만큼의 보도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0대 남성 극우화. 이처럼 극우 문제에 대한 잘못된 접근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극우의 실체를 놓치도록 만듭니다. 20대 청년들이 살아갈 세상. 불안정한 고용시장과 갈등으로 점철된 사회가 우리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언론과 정치권에서 먼저 20대 청년을 규정하기 전에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우선 아닐까요?